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또 섰습니다. 참사연구소 송명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그 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양극화된 사회 현상, 주가는 폭등하고 근데 자영업자들은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고 참 되게 역설적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총론적인 성격의 뭐가 좀 말씀을 드렸다 한다면 자 그럼 이제 그러한 어떤 양극화된 형태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는지 약간 좀 역사적인 연원을 좀 이렇게 쭉 거슬러 가서 한번 좀 길게 한 10년, 20년 더 넓게 잡아서 30년 동안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형태의 어떤 이 금융적 방식의 어떤 그 경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떤 후과를 낳았는지를 뭐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 길게 상세하게 모든 현상들을 다 짚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만 짚어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상황을 한번 묘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인의 분석을 함에 있어서 크게 뭐 이러한 세 가지 틀로 한번 좀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현실, 제도, 이념. 현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죠. 현실은 되게 뭐라고 뭔가 우리가 지금 어떠 저떠 얘기하기 참 복잡한 관계들, 이해관계, 사건들의 어떤 연속적인 어떤 복잡한 일들 그래. 그래서 현실은 되게 복잡하고 뭐가 분석이 잘 안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그냥 들여둬서는 이제 뭔가 사회가 안 굴러가겠죠. 뭐 항상 이제 뭐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권력에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뭔가 규율과 틀이라는 게 사실 있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죠. 너무 좀 사회가 이제 그냥 뭐 제멋대로 뭐 굴러가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 주자는 거죠. 한쪽에서는 난 인정 못하겠다. 니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제도로서 힘을 또 발휘하려면 뭔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다 이익이 돼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인식의 기반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민족은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쨌든 뭐 같이 화합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념들. 어찌 보면 민족주의라는 건 되게 허상적 이념이지만 그게 어쨌든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가상적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이념 같은 게 이제 바로 이러한 현실들과 제도를 엮어내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정점에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이런 같은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겹겹이 쌓이면서 이렇게 쭉 누적되는 형태로 된 저런 이념들이 이 사회를 어쨌든 구성하는데 커다란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크게 이런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세 개의 어떤 시각으로 일단 사회를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70년대 자본주의가 흔히 이제 위기다라고 하는 시기가 한번 오는데 그때 위기를 이제 보통 이제 경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 교과서 같은 데 이제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도 일어나고 물가도 상승하는 그러면서 뭔가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이 사문주의 어떤 위기적 형태가 이제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했던 거죠. 이게 올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불만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도 오르고 뭐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탈출구, 그러한 사회적 탈출구를 이제 찾기 위해서 뭐 경제학이 아닌 다른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지 않냐. 당연히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들은 사회를 뭔가 다른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지만 또 다른 식의 그러니까 지배 계급 내에서도 다르게 좀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 다양하게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이념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적인 경제 이념, 신자유적인 어떤 규율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시기도
하루 사이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면서 그런 위기를 이제 이리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 논쟁의 그런 격렬한 논쟁 끝에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신자유적인 저런 이념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 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이제 우리 강의 내용과 좀 관련된 것만 좀 집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부채 자산 경제의 등장. 이 경제가 이제 부채와 자산이 서로 된 밀접한 연관성을 지으면서 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 틀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자세한 뭐 이론적 배경보다도 저는 사회 현상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통계적 지표를 갖고 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딱 80년대, 딱 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지표들의 이제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든 가게든 어떤 금융적 방식으로 자기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데 되게 편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적 자산의 팽창에 기반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적 산업에 되게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뭐 월가의 금융맨들, 우리로 치면 뭐 여의도에 뭐 증권가에 있는 이런 금융맨들이 이제 뭐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들이 보통 다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80년대에 기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융 산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분자로, 그다음에 비금융 소득, 비금융업, 금융업이 아닌 직종의 사람들의 어떤 소득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냈을 때, 물론 이제 몇몇 업종들은 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전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략 1의 값을 가지면서 좀 그냥 크게 뭐 그냥 뭐 그러다 80년을 지나면서부터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90년대쯤 되게 되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다른 소득들보다 1.7배, 8배. 예, 이거 실제 미국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로 치면 뭐 대략 뭐 전체 노동자 평균 월급이 뭐 대략 뭐 250이다, 300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500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소득의 격차가 되게 벌어지게 하면서 뭔가 이제 금융산업이라는 게 되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재학하려는 이제 고3 학생들한테 너 이제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이런 경제 쪽 가면서 파이낸스를 좀 전공하고 싶다. 다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언론에서 혹은 비춰지는 어떤 금융 산업의 어떤 화려한 모습들이 이제 투영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를 갖다 크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커다란 단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뭐냐면 그래서 부채자산 경제가 뭐냐? 자산을 갖다가 이제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빚을 내서 그 빚을 통한 투자를 통해 자산 규모를 키우고 다시 그 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또 빚을 내고 그러니까 비투죠 사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비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빚과 자산, 즉 부채와 자산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면서 이제 점점 증식해가는 그러한 부채자산 경제의 증식 과정이 바로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진 그러면서부터 이제 부채 규모도 커지고 부채에 의한 자산 규모도 계속 증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왔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뭔가 그 빚을 통해서 이제 그 부채 경영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 형태거든요. 사실 기업들이 자기 돈 평생 번 걸로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떡볶이집, 분식집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돈 다 생돈 다 평생 모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은행 가서 대출 받고요, 자영업 대출 받고 해서 그걸로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영 형태가 차입 경영이라는데 이제 이 차입 경영을 통한 뭔가 자산을 증식하고 하는 형태들이 단순히 그냥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 개인에게도 이제 확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적 방식으로의 경제 규율이 가게 개인 할 거 없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대중의 금융화다. 이 대중들이 이제 금융적 방식으로 이제 편입돼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비춰본다면 제가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어디 동창들 모이는 어떤 회식 자리에 가면은 뭐 펀드 몇 개 들었냐 뭐 이런 거. 그 당시 뭐 30만 원, 40만 원 이제 소액 펀드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펀드 계좌 규모가 얼마였냐면 3천만 개였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서 뭐 애들 빼고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고 웬만한 성인 남녀들은 거의 1인 하나씩의 펀드 계좌를 갖고 있을 정도로 통계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금융적 방식의 신자유적 경제 질서가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들이 이런 펀드 계좌 수에 이제 지금도 펀드가 인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좀 워낙 또 이제 주가도 올라가니 뭐 말도 많으니까 지금은 한 사람당 주식 한 구자씩 다 갖고 있는 시대가 됐겠죠. 워낙 작년에 뭐 동학개빈이 서학개빈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현상들이 사실 작년에 갑자기 툭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넓게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제 신자유적 경제 질서가 처음부터 태동했던 나라들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형태의 어떤 경제가 굴러가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 지배해왔던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해요. 저는 뭐 주식 이런 거 관심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연금,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은 그거 가만히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금융시장에다가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큰 손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엄청 큰 손.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이 큰 손인 국민연금이 왜 주식을 파냐? 사야지. 주가 부양해야지. 그래서 일종의 금융 포퓰리즘. 참, 그쵸. 이럴 때 포퓰리즘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참 엉뚱한 데 포퓰리즘 갖다 쓰는데,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제 뭐, 국민연금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마이크 들고 막, 그게 마치 무슨, 되게 무슨 민주투사가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국민연금한테 막 이런 압박을 한,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한 발짝만 눌러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건데, 그런 식의 뭔가 대중들의 돈들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시대인 거죠, 지금. 연금, 보험. 여러분들 뭐 안보험이니 무슨 보험 조그만 것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무배당 무슨 보험 해가지고 뭐 맨날 TV 틀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재 할아버지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제 뭐 이런 광고. 다 이런 보험에 들어가는 이 대중들의 쌈짓돈들이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보험회사들이 그 돈 갖고 금융시장에 돈 넣어가지고 또 돈 굴려가지고 또 그걸로 된 수익 내려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큰 이 자산들이 금융시장에 돌아가면서 굴러가는 시스템. 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자본주의를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되게 선진적이고 좋은 거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적 방식의 혜택을 누리면서 더 사회가 효율적으로 된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잘 굴러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누구는 참 논하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은 양극화된 사회가 발생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 전체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위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대중의 금융화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런 금융적 투기에 되게 몰입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신자유적인 30년 시기에 크게 두 번의 버블이 있었는데요. 1999년에 시작했던 이 IT 버블, IT. 이때 뭐 지금 뭐 하도 오래된 일이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IT니 뭐냐 해가지고 인터넷 막 늘리고 해서 그때 정말 아무튼 뭐 국가가 뭐 장려해가지고 IT 산업에서 이제 IT의 닷컴 요 뒤에 닷컴에서 요거만 들어가는 무슨 뭐 있으면 다 그냥 주가 올라가는 그래서 닷컴 버블에 떴습니다. 닷컴 버블. 그러다가 폭삭 망했죠. 버블 꺾이면서. 그래서 가파르게 한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때가 이제 2000년 때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버블의 이 휴유증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좀 경기를 부양하고자 주가 어쨌든 지탱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저금리, 초저금리를 취하면서 이제 뭔가 다시 또 한번 대중들을 하여금 금융시장에 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거대한 또 버블이 하나 터지죠. 바로 부동산 버블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보다 다른 이제 영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이런 다른 우리 선진국에서 더 크게 버블이 퍼졌는데 2008년에 이 부동산 버블은 이 IT 버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죠. 왜냐면 IT 버블 정도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꺼지는 버블이지만 부동산 버블은 이게 기본적으로 집안채가 뭐 몇 억씩 하잖아요. 이거 뭐 그 주식 왔다 갔다 하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준보다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억 단위지 않습니까? 이런 억 단위의 이런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 화랑 속에서 또 한 가지 이 부동산의 이 가격에 기반한 파생금융 상품. 그래서 이 파생금융 상품인데 이 파생금융 상품들이 이 부동산에 주로 기반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금융 상품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생긴 금융 버블이 이때 빵 터진 거죠. 막 터져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심각한 사태에 이르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초저금리에 뭐 양적 완화니 이제 위기관리 국면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시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70년대 자본주의의 이런 구조적 위기가 등장했다. 이게 뭐 가장 대표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일컬어지는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뭔가 이 자본을 좀 재편하기 위해서 지배계급들이 혹은 뭐 굳이 지배계급이라 표현하든 뭐로 표현 아무튼 그게 자본가들 내에서의 어떤 옥신각신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자유적인 부흥기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략 2010년, 2008년 금융위기까지 한 30년가량 이제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바로 뭐냐? 부채자산 경제다. 부채와 자산이 밀접히 연동되면서 성장해가는 그러면서 뭐가 벌어졌다? 대중들이 이런 금융적 방식에 편입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에선 보통 뭐 정부, 뭐 가계, 기업, 세계의 주체로 보통 부르지만 이제 뭐 가계, 뭐 개인, 기업 할 거 없이 그냥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이제 호명을 받기 시작했느냐? 투자자. 당신은 투자자입니다. 당신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투자자예요. 당신의 연금도, 당신의 보험도, 혹은 당신이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들든, 혹은 자신이 뭐 주택 사기 위해서 뭐 하든 아무튼 이런 자산시장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이제 부여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렇죠? 금융적 방식으로 돈 잘 굴리는 그래서 돈 잘 굴리는 당신 부자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TV에 좀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제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 보시고 아마 맞아 그 배우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김정은이야. 김 뭐시겠는데 아무튼 예. 그 배우가 나왔던 그런 광고에서 뭔가 부자 되세요 하라고 하는 게 되게 사회적으로 사실 예전에 이제 부자 되세요라는 분은 좀 쑥스러워서 좀 이렇게 어디서 얘기해 좀 그런데 지금 대놓고 뭔가 금융적 방식에 빚을 내서 비투를 하는 이런 어떤 투자 방식이라는 게 되게 그냥 보편화되고 그냥 뭐 꺼리낌 없이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대에 맞이했던 신자유적인 어떤 형태의 사회 모습이었는데 아주 단면적으로 아주 그런 대중들이 어떤 그런 금융적 방식의 어떤 생활들을 극명히 드러내주는 어떤 광고지 않았을까? 저는 머릿속에 너무 기억이 남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얘기가 그냥 버젓이 토용되는 사회.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뻥 터지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위기를 관리하는 국면으로 들어왔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그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0년까지 중앙은행을 필두로 한 세계 이런 지배기업들이 어떻게 이 질서를 어떻게 좀 유지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지 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에 있었던 한 그전 30년 동안에 신자유적인 형태의 금융의 양극화와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좀 진행되어 왔는지 그 중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거기에
편입받게 되고 우리들의 이런 호주머니 있는 싼돈들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된 굴러가게 되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그 후과 결과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뻥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기를 관리하고자 된 아주 고전분투하는 그런 세월을 된 10년 동안 겪었던 거죠. 그렇게 좀 보고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뻥 터지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도대체 이 양극화된 경제는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까? 물음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또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과연 그러면 이런 자산시장의 양극화된 시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이것도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서 한번 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의 양극화와 역사적 배경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